요즘에 쌀값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무려 3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는 이 통계 수치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26%가량이 이 수학철 이후에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1981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또 언론에서 늘 쓰는 표현이 있죠. 금값 됐다. 무슨 농작물 하나가 뛰면 금값이라고 하는데 식탁 물가가 급증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지금 뭐 문제는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쌀값이 많이 뛰었는데 야, 이렇게 쌀값 제대로 못 받아서 늘 고민만 하다가 이거 좀 받을 수 있을까 있는 거 아니냐는 희망을 가지게 된, 뭐 실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제 상징적인 징후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꼭 일방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은 계속 하락 추세였다가 지난해 갑자기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하락 추세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늘 이제 수매, 요즘은 구매라고 합니다. 구매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올라서 거꾸로 샀던 걸 풀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재배 면적이 꾸준히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그만두시는 분들은 많은데 새롭게 뛰어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배 면적은 이제 계속해서 줄고 있고, 또 지난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가뭄 탓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두 가지 요인에다가 실제로 그 수확량을 봤더니 한 1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든 거에다가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이건 이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조하에서 계속해서 사들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재고 조절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것도 쌀값이 지나치게 뛴데 한 요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었던 게 가격 하락의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급 못지않게 또 수요도 줄고 있잖아요. 요즘에 수요는 이렇게 계속 줄고 있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소비량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쌀값과 관련해서 트렌드로 확인된, 그래서 앞으로 분명한 건 몇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표에서 보듯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같은 게 계속해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쌀 수요나 소비는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근데 불분명한 게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이런 장기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안전판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재고 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조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사태를 예견하기는 힘듭니다. 무조건 이렇게 소비량이 줄고 공급량이 주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격이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36년 만에 이렇게 가장 많이, 37년 만에 가장 많이 뛴 거는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거는 아주 작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만으로도 가격이 엄청나게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농수산물의 어떤 특성 때문에 누구도 그건 예단할 수 없죠. 그러나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소비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제 추세는 어느 정도 굳어진 면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감자 가격도 많이 올라서 요즘에 금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농수산물들이 이런 이제 폭등락을 거듭할까 의문들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게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방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짜리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걸 예측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시차라는 게 문제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딱 맞물려서 팽팽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한 수급의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은 엄청난 가격 변화가 벌어집니다. 80년대 초반에 저희가 이제 냉해 때문에 고추 농사를 망쳤는데 고추를 수입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태국이나 멕시코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 보면 고추 가격이 막 4배로 뛰고 그랬거든요. 이런 겁니다. 반도체도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수급이 맞물려서 딱 정확히 그 양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 그게 가격에 엄청난 폭등락이 벌어지는데, 그게 농수산물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죠. 그것도 다른 제조품과 달리 1년 만에 수요 공급을 조정할 수도 없으니까 1년 안에 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전복이 얼마 전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양파는 너무 올랐다, 이런 식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분야입니다. 이렇게 뭐 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가격이 오르면 외식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식업, 요즘 저 자영업들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그 힘든 요인 가운데 어느 정도냐를 둘러싸고는 늘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쌀값이 전체 재료비를 자영업자분들 특히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오면은 전체 원가의 한 25%에서 20% 가까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요. 쌀값이. 야채값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올랐으니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쌀값이 올라도 농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농민들이 보통 입도선매를 많이 합니다. 그냥 밭대기라고 하죠. 이렇게 1년 전에 수확철이 되면 바로 파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 구매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쌀값이 올라도 산지쌀 가격이 올라도 농민들한테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점 예. 때문에 역시 농민들은 쌀값 오르는 걸 기분 좋게만 받아들이진 않죠. 예, 이게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비축미를 좀 풀어서 좀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식탁 물가 또 농가 소득 안정, 이렇게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정보를 잘 활용해서 이 재고 물량, 정부가 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조절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돼요. 뭐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국가기구가 해왔던 일이고 또 그래서 이제 폭등락을 막는 게 핵심이겠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농업이 어느 정도는 벤처기업화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위험 요소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 요소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연배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주변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계속 취합해서 농사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변화의 의지를 갖고 대응하시되 또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일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품질이 좋은 우리 농산물, 특히 예. 쌀 같은 거 비싸도 소비자들은 사거든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농민도 득을 보고 정부 입장에서도 가격의 폭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고를 수 있으니까요. 수입쌀에서 아주 품질 좋은 국내산 쌀까지.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